단기 거시 모형에서 이제 그 거시 모형이 반영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가 다양한 충격이 이제 모형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거시경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사실상 충격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통화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클래시컬 다이카토미가 이제 단기 걸시 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뭐 통화량이라든가 이 통화와 관련된 명목 지표들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항상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GDP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뭐 정부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뭐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정부가라고 얘기하면 중앙은행과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네, 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화 당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뭐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한국 같으면 기획재정부 재정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재무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정부의 재정 정책,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이제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냥 제가 때때로 이 둘을 묶어서 그냥 또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참고로 중앙은행은 그 중앙은행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좀 그냥 예를 들면 뭐가 공무원이냐 뭐 해외 출장 갈 때 뭐 공무원 여권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년퇴직한 이후에 무슨 그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국민연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정부가 통화 정책이든 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든 혹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수단을 이용을 해서 경기를 굉장히 이제 과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든 뭐 다른 이유든 상관없이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한국 거시경제는 이런 특징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국의 이제 거시경제 정책은 이런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비교적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런 인상을 많이 받긴 받습니다.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GDP 경제 성장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게 거시건전성이라고 부르는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가계부채에 더 많은 관심이 금융 안정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하는 사람들 혹은 뭐 국회의원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이라든가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거시경 거시경제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게 실업률이라든가 혹은 인플레이션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4, 5년 동안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1%가 안 됐던 적도 기간들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공표한 물가 상승률 타겟 레이트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뭐 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어나운스한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레이트로부터 더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그럼 다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그 타겟 레이트에 맞게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높을 때는 뭐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만 그거보다 낮아지면 사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 하진 않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타겟 레이트보다 낮았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나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겠죠. 뭐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혹은 이제 정부가 실업급여 정책을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텍스 리펀드를 시행한다든가,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낸 세금의 일부를 이제 되돌려주는 형태의 텍스 리펀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재정 정책이고요. 텍스 리펀드, 낸 세금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의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이번에도 어제죠, 엊그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 조 바이든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 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사회 기반 시설, 뭐 도로, 뭐 발전소, 뭐 여러 가지 정유 시설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할 수 있는, 확충하는 데에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엊그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인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한 가지 형태의 재정 정책일 수 있고요. 여하튼 이렇게 경기가 그러니까 과열 상태, 뭐 호황 상태로 거시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조를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거시경제 정책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트레이드 오프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를 과열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GDP가, 그러니까 actual GDP가 트렌드 GDP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렇게 있으면, GDP의 트렌드가 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deviate, 그러니까 벗어나도록 이러한 정책을 이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열 상태로 거시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제를 과열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트렌드 자체가 변하면 뭐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제 단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거시경제 성장의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 파트와 경기 변동 파트를 분리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경제가 과열되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책 당국이 GDP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트렌드에서 높은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거의 항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GDP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GDP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고요. 이건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학자가 이제 1958년 영국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다가 참 대단하죠. 그때 데이터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미국 데이터도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더니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명목 임금 상승률이고요. 명목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일종의 이제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과도한지, 얼마나 덜 과도한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프락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할 수 있는 변수, 프락시로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을 이용한 것이고요. 가로축의 실업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실업률이 낮은 수준일 때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걸 인과관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관계,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뉴케인지언들입니다. 여하튼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이거나 비교적 낮더라. 데이터니까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해 보면 대체로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 혹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한다면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반대로 실업률을 높은 수준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걸 조금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춰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뉴케인지언들이고 이제 최근에는 그냥 필립스 커브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필립스 커브 관계를 보지는 않고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 관계를 많이 봅니다.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어떤 관계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하고 세로축에 물가 상승률 혹은 뭐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델타 파이 이번 기와 지난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을 세로축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려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제 이 그림을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는데 그 거시경제학자들만 그렇게 부르고 현실에서는 대체로 그냥 필립스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줄여서 뉴케인지언이란 말 빼고 그래서 필립스 커브라고 여러분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무엇인가 뭐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필립스 커브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실업률과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60년대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이 지점에 거시경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시경제가 이 점에 있든지 이 점에 있든지 뭐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이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실업률도 높아졌고 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도 꽤 높아졌어요. 이런 시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70년대 머니터리스트 통화학파 통화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이제 바로 이 필립스 커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면 필립스 커브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머니터리스트가 출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도 80년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물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 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들도 이어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거시경제학을 하지만
어, 물론 이제 조금씩 어떤 우리들의 그 거시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를 하고 있죠. 더 정교한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어프로치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조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또 추가적으로 금융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모형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곧 제가 모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죠. 뉴 케인즈 필립스 커브는 이제 단기의 GDP 갭과 단기 GDP, 숄론 GDP고요. 물가 상승률의 증감, 델타 파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뭐 다 보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에서 나타나서 이걸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랑 여러분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실 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미시경제학은 대체로 이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관념, 개념 이제 수학에서는 엑시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죠. 대체로 엑시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효용극대화 문제, 그다음에 이용극대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체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관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떤 뭐랄까요? 이론에서 출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이론에서 출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거시경제학도 많이 이렇게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너무 이렇게 좀 허점이 많으니까 대체로 좀 허점이 많잖아요. 실제로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파 경제,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르도나 뭐 이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체계화해 놓은 그 경제학의 이론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체계화되지 않은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해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걸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미시경제학이 장착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현상을 먼저 보고요. 그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나중에 이제 뭐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이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현상을 잘 설명하게 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제 개념화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데이터에서 관찰이 되니까 그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필립스 커브는 아서 필립스가 우선 그 데이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체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뭐를 코즈하는 것인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실업률의 변화를 코즈하는 것인지 혹은 GDP 갭의 변화를 코즈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코즈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설명은 하지 못했었고 다만 둘 사이에 이런 체계적인 관계가 있고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이 필립스 커브 상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여기가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명목 임금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걸 물가 상승률로 바꿔서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 이런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정부나 중앙은행은 여기서 한 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낮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을 선택하든가 일종의 이제 팔러시 믹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중에 뭐 우리가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학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이론들이 생기고 발전해 가면서 이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뉴케인지언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는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그냥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단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나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제 규모가 대체로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OECD 국가라든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대체로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라고 하면 어떤 경제가 붐일 때, 호황일 때, 과열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상회해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고요. 다시 말하면 파이 t가 파이 t-1보다 큰 거예요. 그렇다면 델타 파이가 0보다 크다는 델타 파이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트렌드 GDP보다 실제 GDP가 하회하게 되면 떨어지게 돼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t는 파이 t-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수식을 이용해서 나이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거시경제를 다 설명하겠어요.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GDP 갭 사이의 관계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한국의 1960년 1분기부터 가장 최근까지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사이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뭐 그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들이 이 붉은색 직선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음 그림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대체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 침체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게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여서 리세션에 들어갔는데 침체기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경제가 붐인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뭐 시기들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는 매우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뭐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혹은 이제 뭐 국내 여러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수입하는데 그 최근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뭐 그렇게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한국의 필립스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 그 패턴은 1960년보다는 조금 더 뭐가 더 나은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60년부터 보다는 2000년 이후 그림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이 네 개의 기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세 개는 글로벌 금융 위기고요. 2008년, 9년 이어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이고 이제 하나는 그 중에 네 개 중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작년 2분기, 2020년 2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로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의 이제 뭐 월스트리트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필립스 커브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빈번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필립스 커브라는 얘기를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주식에도 관심이 많고 뭐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매체들 이렇게 접해 보시면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그 임팩트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의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뭐 여러분 뭐 미국 매체나 이런 거 미디어 보시면 뭐 인터뷰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막 인터뷰하면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마 뭐 최근에는 아직 저도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거의 뭐 핵심이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필립스 커브니까요.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GDP 갭. 중앙은행의 그 몇 가지 맨데이트 있죠.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존립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뭘 위해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경제 안정이죠. 그렇죠? GDP, 경제 성장률, GDP 갭,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이제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고용, full employment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용이 없고 금융 안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의 듀얼 맨데이트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제 실업률 혹은 이제 고용 지표에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은행의 듀얼 맨데이트에 잘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비판적이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2000년 이후에 필립스 커브에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마찬가지로 2020년 2분기죠. 한국의 GDP 갭보다 조금 더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되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체로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3, 4%가 조금 안 되고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 뭐 나중에 이제 제가 필립스 커브를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필립스 커브를 한국 사람으로서 그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런 한국인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행위들, 다른 사람들의 경제 활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경제 활동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체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촉발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로들이 대체로 경제가 과열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 필립스 커브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죠? 이제 그 태풍이라든가 혹은 자연재해, 뭐 여름에 굉장히 더웠다든가 혹은 이제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았다든가
뭐 이상 고온 현상, 이상 저온 현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태풍이 몇 차례 빈번하게 여름에 한반도를 강타하거나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이제 농산물 중심의 물가 상승률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충격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개념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인가? 한 10번 중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때 한 대체로 10번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빈도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은 존재하는 거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지금 양의 상관관계죠, 그렇죠? 우상향하니까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업률이 아니에요. 실업률이면 이제 음의 상관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는데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시죠. 이렇게 한국 걸로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100% 맞는 설명은 아닌데 과거 1970년대까지는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정부가 경제를 과열시키려고 할 때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선택한다면 리세션을 감수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일까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혹은 뭐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내구재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포함해서 뭐 가전제품들, 뭐 TV,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요즘엔 또 텔레비전 보니까 그 뭐죠? 되게 럭셔리한 그런 저기 가전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뭐 스타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도 단기에 공장을 증축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실제로 잘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증축하는 거는 정말 뭐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될 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취하는 액션인데요. 뭐 대체로 이제 일시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뭐 자본 설비를 확충하는 그런 선택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본 설비를 확충하거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이제 용이하지 않겠죠. 특히 이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정반대 상황에서 수요가 급감하거나 이제 기업의 자동차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제 해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들 중에 이런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요. 뭐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이제 공장을 가동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두 번의 쉬프트가 있습니다. 데이 쉬프트, 나이 쉬프트라 그래서 이제 낮에 뭐 한 7시간 이렇게 공장 돌리고 저녁에 한 뭐 7시간 이렇게 공장 돌리고 이렇게 두 쉬프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오버타임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버타임 페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초과 근무 수당은 레귤러 페이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면 뭐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니까 이제 4만 5천 원씩 1시간에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싼가요? 1시간에 10만 원씩 줬는데 초과 근무 수당은 이제 15만 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야간이나 주말에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적인 시간당 임금보다 1.5배 정도 높고요. 물론 이제 더 요구할 수도 있겠죠. 노사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초과 근무 수당은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뭐 경제학 원론이나 이럴 때 제일 처음 봤던 시장 구조 가운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장은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차마다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라든가 혹은 뭐 그 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다 자동차의 모델마다 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어서 자동차 판매 회사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모두 다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경제가 수요가 증가하는 처음에 이제 자동차 수요 혹은 내구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가 과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내구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뭐 비슷한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도 대체로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촉발된 시작점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대체로 비슷할 테니까요. 근데 다만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이게 경기 과열 혹은 이제 붐이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뭐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충격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임금도 더 지불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가동하는데 사람하고 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 만들 때 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협력 기업, 협력 회사들도 있어서 협력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겠죠. 자신이 조달해야 되는 부품들이라든가 혹은 뭐 재료들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비슷하게 직원들의 인건비도 상승할 수 있고 뭐 등등등 그게 다 맞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 재화인 자동차 가격 혹은 이제 내구재, 가전제품, 뭐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라든가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9장의 마지막으로 오쿤의 법칙을 보려고 합니다. 오쿤도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그 first name도 아서예요. 아서 오쿤입니다. 필립스 커브가 이제 단기 GDP와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쿤스 로우라고 하는 것은 오쿤스 로우라고 하는데요. 오쿤의 법칙, 오쿤스 로우는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실업률 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와 오큰스 로우를 결합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필립스 커브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큰스 로우니까 이 둘을 잘 결합하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 얘기할 때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던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실업률 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큰스 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를 볼 텐데, 실업률 갭은 GDP 갭과 대체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관찰한 실업률에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업률을 차감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실업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요.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해서 경제가 잠재 GDP를 달성했을 때의 고용 수준을 우리가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뭐 잠재 고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실업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실업, 그때의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otential GDP, Full Employment, 자연 실업률, 이게 다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 GDP에 대응하는 실업률로서 경제 전체의 모든 요소들이 완전 사용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나타나는 혹은 관찰할 수 있는 실업률입니다. 당연히 이제 UT는 뭐 T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실업률이고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실업률 갭입니다. 혹은 이걸 이제 우리가 cyclical unemployment, 경기적 실업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업률 갭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실업률 갭은 제가 뭐 UT hat으로 표현을 했고요. 마치 GDP 갭을 Y hat이라고 쓴 것처럼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사이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UT가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아지면 당연히 실업률 갭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실업률 갭은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실업률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상회한다면 실업률 갭 UT hat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건 경제가 리세션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실제 실업률이 T 시점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갭이 0보다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붐일 때는 당연히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지겠죠. 실업률이 이제 하락할 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대체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 갭은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제가 붐일 때, 다시 말하면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겠죠. 그럴 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회해서 실업률 갭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리세션 상황에서는 GDP 갭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게 리세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갭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에는 이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처음에 관찰한 사람이 바로 아서 필립스였어요. 그래서 아서 오쿤이었어요. 그래서 오쿤의 이름을 따서 이걸 이제 오쿤의 법칙이다, 오쿤스 로우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데이터를 90년부터 그려보면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고 세로축의 변수가 cyclical unemployment, 바로 실업률 갭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사이의 차이예요. 실업률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값을 가졌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쪽이라는 얘기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값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대체로 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붐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가? 그러니까 GDP 갭이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GDP 갭이 0보다 클 때를 우리가 붐이라고 부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업률 갭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경제가 붐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가졌을 때 실업률 갭은 0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관계가 반드시 시스터매틱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립스 커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경제는 복잡하고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뭐 잡 서치를 할지 말지, 혹은 이제 기업들이 고용 관계를 종료할지 말지, 터미네이트 할지 말지, 레이오프 할지 말지, 뭐 이런 경제 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라고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어떤 그 공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보시면 뭐 그림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90년부터 자료에는 이제 IMF 경제 위기 이런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시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꽤 심각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나이스한 이제 그때 상황이 나이스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교적 나이스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사실 그 기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점 4개 중에 3개는 글로벌 금융 위기고요. 이제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2020년 2분기. 미국 데이터는 훨씬 더 시스터매틱합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작년 2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관계로부터 굉장히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제3의 요인들이 개입하게 된다면.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크는 실업률 갭과 GDP 갭 사이에 이런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이제 오큰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 아까 이것도 오큰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오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갭 왼쪽이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사이의 차이가 바로 실업률 갭이라고 했으니까요. 혹은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GDP 갭이죠. 둘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면 마이너스 0.5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GDP 갭이 2% 정도 된다면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겠죠. 이게 만약에 2% 정도 된다면 그럼 실업률 갭은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 실업률이 4%인데 GDP 갭이 2% 정도 발생한다면, 경제가 과열돼서 붐이어서 2%만큼 발생한다면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하니까 3%가 된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보시죠. 자연 실업률이 5%예요. 그 다음에 GDP 갭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건데 2% 정도면 이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리세션은 아니에요. 조금 체감하기에 경제가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리세션입니다. 2% 정도 된다면 뭐 계산하면 간단하겠죠.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할 거예요. 자연 실업률보다 5%를 상회할 텐데 얼마나 상회하냐면 1% 정도 상회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실업률은 6%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직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는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직선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관찰한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본 건데
그 직선과 실제로 관찰한 데이터 사이에 별로 격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2분의 1의 yt hat이라는 거죠. ut hat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GDP 갭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실업률 갭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 전망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GDP 갭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콘의 법칙이 뭐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체로 이런 그 어나멀리라고 하죠. 매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직선상에서 또 다른 점이 실현될 테니까 오콘의 법칙을 이용해서 실업률 갭을 우리가 포캐스팅 할 수 있습니다.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9장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좀 길었지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10장 본격적으로 다음 장이죠. 11장 본격적으로 단기 경기 변동 모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